알겠지? 아, 자꾸 내 거 가져가. 무슨 색이요? 어? 내가 뭐라고 막 했더니 이제 3개만 가져가거든? 근데 자꾸 초록색을 가져가. 초록색깔이. 초록색깔 지금 분필이 새로 사야 되는데 없거든. 자꾸 초록색을 가져가. 우리 수업이 다 지금 요새 빨강빨강해, 계속. 빨간. 어. 자,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강이 자꾸 많아서. 빨강. 그러니까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36쪽에서 시작을 해서 끝낼 거거든? 타자. 안 돼? 고난도까지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57문제 숙제 안 돼? 고난도요? 고난도요? 주말에 57문제 안 돼? 안 돼요. 고난도요? 어? 그럼 55문제는? 괜찮아, 55분. 55문제는 괜찮아? 57문제는 안 되고 55문제는 괜찮아? 뭐가 괜찮아? 넌 다시랑 다 틀어놨잖아, 미리. 그냥 난 괜찮다고. 우리 생각 좀 해봐. 안 괜찮아요. 그럼 미리 좀 풀어놓지 그랬어. 아니, 근데 못했어. 그래, 앞으로 그럼 미리 풀어놔. 예? 해, 그냥. 심심하면 해. 심심하지가 않아가 왜 그러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하자. 46쪽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49쪽 하나 더 할 거야. 창의 융합 유형 2문제 있죠. 그거 2문제 포함. 최고난도 빼고 다 해. 됐습니까?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정수부터 시작인데, 자, 정수와 유리수. 자, 정수와 유리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만 딱 추려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거야. 자, 정수와 유리수 전부 다 어떤 숫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야? 정수 유리수보다 좀 더 큰 숫자의 범위. 실수. 그렇지. 복소수라는 가장 큰 범위가 있겠죠. 그 복소수 안에서도 특히나 어디 범위? 실수라는 범위지. 그랬을 때 선생님이 실수 뭐라고 설명해줬어?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존재하는 거. 그걸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지? 그래. 수직선은 나타낼 수 있어. 다시 말하면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일반적으로 숫자를 분류하게 될 때 어떻게 분류를 하게 되냐면, 숫자를 분류하는 방법은 0이라는 숫자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 0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기준수. 그렇죠. 기준수라는 이름으로 불렀었죠. 그리고 그 0보다 큰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양수라고 앞으로 부르게 될 거야. 맞죠? 네. 그래서 양수는 우리가 플러스라는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숫자고 0보다 큰 수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확인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음수라고 부르는 애는 이제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될 건데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숫자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우리가 0보다 어떤 수? 그렇죠. 작은 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보이는 양수건 음수건 간에 뒤에 나와 있는 숫자, 그 숫자의 크기가 어떤 숫자의 범주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만약에 플러스 3분의 1이야. 그럼 3분의 1은 정수야, 유리수야, 뭐야? 유리수라고 우리가 범주를 내리는 게 맞겠죠? 네. 범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유리수라고 분류하는 게, 유리수라고 분류할 거야. 네. 유리수라고 분류하는 게 맞겠지? 네. 그러면 플러스 3분의 1은 무슨 수? 양의 유리수. 마이너스 5는, 거기서 5는 무슨 수? 확실해? 다시 생각해. 마이너스 5분의 1이요? 아니, 그냥 마이너스 5야. 5는 무슨 수? 확실해?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음의 정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불러주게 될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마이너스 5, 음의 정수라고 불렀지. 근데 따지고 보면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본다면 정수는 유리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를 양의 유리수라고 불러도 될까, 안 될까? 상관은 없어.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양의 정수겠지만 양의 유리수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러면 유리수는 다시 실수야, 아니야? 실수예요. 실수 맞지? 그러면은 양의 실수라고 불러도 될까, 안 될까? 상관없어. 그렇게 불러도 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답을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양의 정수, 음의 정수다 라고 적어주는 게 맞겠지. 근데 좀 넓게 생각을 하면 음의 유리수도 가능할 것이고 음의 실수도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까지도 생각해낼 수가 있다.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분류하는 방법, 0보다 큰 수냐 작은 수냐 각각의 부호들을 붙여서 표현한다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네. 믿어도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직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우리가 실수는 수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을 때 저 수직선이라는 말이 요 수직선이거든? 이거 무슨 뜻일까? 수 플러스 직선? 그래, 선생님이 항상 설명할 때 수 플러스 직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랬을 때 말로 풀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수로 나타낸 직선? 그렇지, 수가 나열되어 있는. 잠깐만, 나열 무슨 뜻인지 알아? 네. 아, 그래? 나열 열고 이런 거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나열은 괜찮아. 아, 넌 알겠지. 네 옆에 모를 것 같아. 알아요. 알아? 오케이. 그럼 수가 나열된 직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수직선을 그리는 방법.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가로선 하나 그리면 돼. 근데 선생님 저는 가로선이 싫은데요? 하잖아? 그럼 무슨 선 그려도 돼? 세로로 선 그려도 돼.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뭘 표시할 거냐? 기준수 0을 먼저 표시하고 0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간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돼? 그렇지.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니까. 확인돼요? 네. 그럼 왼쪽으로 두 칸을 간 숫자는 뭐라고 부르게 될 거야? 그렇지. 작아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다. 확인돼요? 네. 그래서 이 수직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플러스 크다라는 의미. 크다라는 의미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냐?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되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수직선? 세로로 그려도 상관없다 그랬지? 그러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면 돼? 그렇지. 위쪽으로 움직여도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확인돼요? 네. 그러면 채연아, 작다라는 의미는 어느 쪽에 있는 걸까? 그렇지. 아이 똑똑하다. 왼쪽과 외웠지? 아니 너무 리스펙이 많아.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채연이한테 한번 눈빛 한번 보내줘. 왜? 존경의 의미를 담으라니까? 뭐야, 뻥이었어? 자, 그래서 작다는 의미는 왼쪽과 아래쪽을 향하는 숫자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수직선에서 대소 비교를 진행하게 될 때,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어떤 숫자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 돼. 네. 그래서 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크다. 확실해? 다시 생각해. 예? 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 확실해? 아니요. 아, 다른 생각 있는. 아, 알겠어. 오케이. 큰 거. 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확인되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우리는 결국에 숫자라는 것 자체를 뜯어볼 거야. 잠깐만. 분석 또. 알아, 몰라? 분서요? 분석. 분석이요? 응. 분석 분석이라는 단어 뜻 알아, 몰라? 몰라요.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아? 빨리 설명해줘. 분석은 야, 모르는구만! 서지민 알아, 몰라? 그거 이제 조사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분석하다 이거요? 그건 아니죠. 빨리 설명해줘, 쟤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봐봐. 국어 사전 불문이라 알잖아. 아니, 모르네. 알 거예요. 이걸 분석해봐. 그건 됐어. 말을 바꿔줄게. 수의 구조. 구조는 아니고 설마 구조 이거 해요. 구조. 알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 수의 구조. 여기서 더 어떻게 쉽게 만들 수가 없어. 이건 알아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라는 녀석은 앞으로,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처음 듣는 내용일 거야. 지난번 수업할 때는 얘기 안 했거든? 잘 들어야 돼. 알겠죠? 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를 만들어낼 때 숫자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따지게 되냐면요. 하나의 숫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향과 크기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향과 크기. 확인돼요?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방향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0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확인됐어요? 네. 방향이 뭐라고? 0보다 크냐 작냐. 그럼 0보다 크면 어떤 방향? 오른쪽 혹은 플러스 방향. 오른쪽이나 위쪽.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0보다 작냐를 물어보면은 왼쪽이냐 아래쪽이냐.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돼요? 네. 즉 이것과 그 다음에 크기라고 나와야지. 크기.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자, 수량. 아, 오늘 국어 시간도 아니고 매 단어를 쓸 때마다 계속 물어보게 돼. 수량 알아 몰라? 뭔데? 이제 알아요 근데. 그게 뭐냐고. 제 머릿속에 있어요. 세명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는 거야. 몇 개가 그래. 몇 개가 양, 얼만큼 있느냐, 얼만큼이냐, 그걸 나타내는 게 수량. 얼만큼인지를 숫자로 표현한 거다. 야, 앞으로 하나, 둘, 셋 있지? 일로 이렇게 쪼르르. 아, 요쪽으로 쪼르르 가. 그리고 나 이쪽만 보고 그냥 니네 셋만 알면 되는 거니까 물어보고 하게 해줘. 국어 능력 안 되는 인간들, 그치? 그래서 방향과 크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느냐.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형성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야, 어떻게 수업이 5분을 이어지질 못하냐? 처리해.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느냐.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느냐. 어느 쪽 방향으로 어느 정도 칸을 움직인 위치에 존재할 거냐. 확인돼요? 예.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방향이라는 게 있고 크기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보다 보면 크기가 얼만큼인지 난 분명히 알 거야. 근데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판단을 못할 때가 분명히 생길 거야. 왜냐면 우리 지금 세상을 봐. 여기 지금 봐, 여러분들.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주변을 둘러봐. 이쪽이 앞쪽, 즉 위쪽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이쪽은 아래쪽. 그럼 이쪽은 왼쪽. 왼쪽. 이쪽은 자, 이쪽은 왼쪽하고 아래쪽. 그렇지. 왼쪽과 아래쪽이 섞여 있어. 맞지? 그러면 왼쪽과 아래쪽이 섞여 있는 이 방향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왜? 왼쪽 아래쪽이 왼쪽도 마이너스고 아래쪽도 마이너스니까? 네. 그래, 오케이, 좋아.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오른쪽하고 아래쪽이 섞여 있잖아.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왜? 플러스랑 야, 그렇게 따지면 이쪽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만났으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곤란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향이라는 것 자체는 상황에 따라서 뭔가 좀 애매한 현상들이 애매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크기 자체는 어때? 애매할 수 있어? 내가 한 걸음이 이만큼이야. 자, 왔어. 얼만큼 움직인 거야? 한 걸음. 그러니까 한 칸 움직인 거야. 크기는 1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 1을 3번으로 잘라서 조금만 왔어. 그럼 이건 얼만큼 움직인 거야? 그래. 3번으로 잘랐으니까 3분의 1. 그럼 3번으로 잘른 것 중에 2번으로 오면? 크기는? 3분의 2. 정신 차려. 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3분의 2. 그러니까 결국에 크기를 나타낼 때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으로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고. 근데 방향이라는 녀석은 뭔가 좀 애매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확인돼?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를 나타낼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취해서 수를 구분해서 나타내게 돼요. 어떻게 나타내게 되느냐? 벡터라고 부르는 것과 스칼라라고 부르는 걸로 나눠서 나타내게 됩니다. 벡터랑 스칼라. 확인돼요? 여러분들 지금 과학 수업 듣고 있죠? 어때? 벡터 스칼라 나왔어? 물어봐. 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봐. 알겠지? 한번 물어봐. 선생님 벡터랑 스칼라를 아세요? 하고 한번 물어봐. 알겠지? 응. 자, 너 맨날 대답만 해놓고서 경찰 부른다고 그래놓고 경찰도 안 부르고 지금 확실히 물어봐.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벡터라고 부르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방향 있죠? 확실하게 방향을 알고 있고요. 거기에 크기까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걸 우리는 바로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되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스칼라라고 부르는 거는요. 방향이 애매할 때 단순하게 크기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스칼라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눠질 거라는 얘기예요. 확인되니? 예.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크기만을 나타내는 거 원래 우리가 숫자를 나타낼 때는 방향과 크기가 합쳐져 있는 거라고 그랬죠. 즉 일반적으로 벡터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될 거란 말이지. 확인돼요? 네. 근데 크기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면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 뭔지 모르니까 나타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우리가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네. 그래서 이 스칼라를 뜻하는 새로운 기호를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동원을 해봐. 지금부터 우리는 기호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볼 거야.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딱 썼어. 확인됐니? 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돼? 플러스라는 방향으로, 즉 위쪽이나 오른쪽이 되겠죠. 플러스라는 방향으로 3칸만큼 움직인 거예요. 혹은 3만큼 움직인 거예요. 3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라고 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방향이 제거가 된 게 스칼라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돼? 움직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놔야겠지. 네. 확인돼요? 네. 그럼 숫자를 묶을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해? 바로 매듭을 짓지. 괄호를 하거나. 네. 매듭을 짓죠? 아니면 가둬놔야 되겠지. 그치? 근데 숫자에다 매듭을 어떻게 질 거야? 방법이 없잖아?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매듭을 이렇게 표시를 해? 뭔가 좀 이상하잖아. 복잡해지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 놓습니다. 막아 놓을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있어. 막을 거야. 막을 거야.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를 판단할 때 방향성을 따질 때 위아래도 따지지만 웬만해서는 왼쪽 오른쪽을 많이 따지고 있잖아. 그래서 수직선도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형태란 말이야. 네. 스탠다드가 뭔지는 알지? 네. 가장 스탠다드. 스탠다드. 스탠다드요? 모르겠어요. 네, 기본적인 형태. 네.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모양이란 말이야. 예. 아니야. 듣고 알면 돼. 다음번부터. 일부러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계속 뭔지 알지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지난번 수업하면서 느낀 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눈에 보이거든. 요 근래 와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지난번 수업할 땐 난 당연히 이 단어 뜻은 알겠지, 이런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 하고 했는데 다 모르는 것 같았어. 그런 거니까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 다음번에 또 물어봤을 때 그때 대답하면 되는 거야. 알고 가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막아야 돼. 그럼 벽을 세우면 되잖아. 네. 그럼 벽을 세울 때 어떻게 생긴 벽을 세워야 될까? 그렇지. 일자로 된 벽을 우리는 크게 세우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네. 양쪽으로 못 움직이게 막아야죠. 그리고 이렇게 막아놓은 요 기호 있죠, 기호. 요 기호 자체를 우리는 한 세트로 두 개를 묶어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절, 대, 값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말을 번역한 겁니다. 절대값. 확인돼요? 네. 그럼 이 결국 절대값이라는 녀석은 뭘 뜻하는 거냐? 수의 방향을 제거한 크기를 뜻한다라는 게 바로 절대값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해됩니까? 네. 네, 이렇게 생긴 기호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숫자들 자체를 분류를 하게 될 때 숫자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뭔가 크기, 수량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수량이 움직인 방향을 나타내는 걸 합쳐버리면 벡터라는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없이 크기만을 단순하게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느냐? 스칼라라는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크게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하던 경우들이 있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속도와 속력이야. 속도, 속력 둘 다 들어봤지? 네. 어느 문제 보면 속도를 구하라고, 어느 문제 보면 속력을 구하라고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속도이건 속력이건 둘 다 뭐 했어? 시간분의 거리 이용해서 그냥 문제 막 풀었잖아. 그치? 근데 그 두 가지는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자, 단어의 뜻을 생각하는 거거든? 속력이야. 그 력자가 힘력자야. 네. 그러니까 힘이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를 보란 얘기야. 그러면 방향이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내가 힘을 10을 줬어. 앞으로 10을 주나, 뒤로 10을 주나, 옆으로 10을 주나, 오른쪽으로 10을 주나, 어쨌든 다 뭐야? 10이라는 힘이 들어가게 된 거잖아.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속력이라는 값은 스칼라야. 방향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네. 누구야? 또 너야? 스칼라야. 알겠어요? 네. 그러면 속도는 이제 뭐냐면 방향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방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 방향으로 속도가 80이 되게 갔어. 확인돼요? 네. 그럼 뒤쪽 방향으로는 속도가 얼마겠어? 반대로 가게 되는 거잖아.
뒤쪽 방향이 아니라 난 반대 방향. 뒤의 입장에서 보면 앞은 반대 방향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땐 마이너스 80으로 가고 있습니다. 뒤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80입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향도 같이 추가가 되는 게 바로 속도가 되는 겁니다.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으로 올라가면 이제 속도와 속력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긴 하거든요. 고2 때 과정으로 올라가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속도와 속력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구분해서 배워요.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속력은요, 시간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 있죠? 그걸로 구해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확인돼요? 근데 속도는 뭐냐면요, 시간분의 변위라고 합니다. 변위. 변위. 뭘 줄임말일까? 너 왜 이렇게 똑똑해? 과학대 했어? 정말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제가 했어? 변한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 그럼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동 거리와 변위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자, 선생님 여기 서 있어. 여기 서 있어. 수직선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 앞뒤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야. 앞은 플러스, 뒤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앞으로 3칸. 같습니다. 이동 거리는 얼마? 아니, 그냥 3이에요. 이동 거리는 3. 3칸 움직였으니까. 변위는? 플러스 3이에요.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하고 넘어올 거 괜히 안 했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리 있지? 거리는 방향이 필요가 없어요. 즉, 방향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벡터의 스칼라야. 스칼라야. 거리는 스칼라 값이야. 그러면 변위는 방향 플러스라는 방향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결국 변위는 뭐야? 벡터로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 네. 자, 그럼 다시 아까 하던 거 이어서 가보자. 플러스 3 왔어. 자, 뒤로 2칸을 갔어. 그러면 선생님은 앞으로 3칸 갔고 뒤로 2칸 왔지? 이동거리 몇 칸? 그래, 5칸이야. 왜? 앞으로 3칸, 뒤로 3칸인데 방향 필요 없잖아. 움직인 칸수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5칸. 그럼 변위는 플러스 1이야. 왜? 앞으로 3칸 갔지? 뒤로 2칸 왔지? 결국에는 내 원래 출발 위치에서 몇 칸 간 거야? 앞으로 1칸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1이야. 둘 사이 구분돼?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번에는 말로 설명할게. 앞으로 3칸, 뒤로 4칸. 이동거리는 7칸. 이동거리는 방향의 다시 이동거리는 방향이 상관이 있어? 없어? 그냥 몇 칸 움직였는지만 보면 되지? 그럼 앞으로 3칸 가고 뒤로 4칸 왔잖아. 총 몇 칸 움직였어? 7칸. 그렇지, 7칸. 그럼 변위는 내 처음 위치에서 최종적으로 얼만큼 갔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3칸 갔고 뒤로 4칸 왔지. 그럼 앞으로 3칸 간 게 뒤로 3칸 오면서 없어졌지. 그리고 뒤로 1칸을 추가로 더 갔지. 그러니까 변위는 몇 칸? 마이너스 1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속력과 속도가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인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나오는 단어는, 원래 올바른 단어는 뭘까? 속력일까? 속도일까?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막 갑자기 막 등산을 하는데 막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하면서 막 나오잖아. 거기서 쓰는 거, 올라가는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게 플러스였다면 내려오는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로 써줘야 되겠지. 근데 우리 지금까지 속력을 마이너스로 구해본 적이 있어? 없어? 없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접근해서 풀어내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속력이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속도는 우리가 아직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얘기야. 그걸 언제 접한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속도에 대한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할 거야. 물론 과학 시간에 좀 더 일찍. 수학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확인돼요? 네. 그래서 그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속력이라는 녀석을 나타내기 위해 방향성을 제거하기 위해 크기만을 나타내는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새롭게 만들어냈다. 여기까지 확인되십니까? 네. 믿어도 됩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새로운 기호가 나왔잖아. 절대값이라고. 그러면 그 기호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자,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알기 전에 우리는 기본적인 숫자를 표기하는 하나의 약속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앞뒤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 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앞뒤로 움직여.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해요? 앞으로.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하면 위로.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아니, 내가 여기서 위로 막 올라가는 거랑 땅을 파고 내려가는 거랑 비교하면 뭐가 더 쉬울 것 같아? 땅을 파고 내려가는 게 더 쉬워? 아니야.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쉬울 거야. 왜냐고? 그냥 묻지 마. 그냥 그런 거야. 알았어. 그럼 위아래는 제껴. 위아래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빼고. 오른쪽, 왼쪽 중에 어느 쪽이 더 익숙해? 왼손잡이야? 아니요? 그럼 오른손이 더 익숙한 거잖아. 그럼 오른쪽이 더 익숙한 거지. 이게 뭐지? 응. 오른쪽. 응, 오른쪽이 더 익숙한. 네. 맞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플러스라는 방향 자체가 조금 더 익숙한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일부러 플러스를 더 익숙한 방향인 오른쪽과 앞쪽으로 설정을 한 거기도 하고요. 그러면 왜 도대체 플러스가 더 우리는 일반적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이 생각할 땐 이거야. 우리가 처음 배우는 숫자가 1, 2, 3, 4, 5 하고 개수를 세던 거지. 그 개수를 세던 숫자들 자체는 결국에 그만큼의 개수만큼을 내가 가지거나 주거나 한 거지. 즉 플러스라는 개념 자체는 눈앞에 보이는 현재 존재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럼 그 반면에 마이너스는 뭐냐면 마이너스 1, 하나가 없어. 비네. 부족하네. 마이너스 2, 두 개가 비어있네. 빌려줬네. 부족하네. 라는 어떻게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의 부정적인 관점을 같이 담고 있는 게 일반적인 마이너스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거리가 먼 여담이기는 하지만 음수와 양수라고 쓰잖아. 옛날부터 동양 사상 철학에 보면 음양이라는 거에 대한 조화를 이루면서 뭐 음과 양의 기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그랬을 때 양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밝은 거, 뜨거운 거 그런 관점으로 많이 쓰고 태양이라는 관점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 양이라는 관점을. 그리고 음이라는 관점은 약간 차가운 거, 어두운 거 그리고 달이라는 관점에다 많이 비유를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뭐겠어? 밝고 그 다음 약간 따뜻하고 뜨겁고 태양이라는 관점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겠지. 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도움이 더 많이 되고 내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했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숫자들 역시 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플러스 3이라고 내가 만약에 숫자를 써놓게 된다라면 이 플러스라는 부호는 우리에게 많은 익숙하게 쓸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얘를 우리는 플러스 기호를 생략해서 이렇게 3이라고 적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수에 붙이는 양수에서의 플러스 기호 있죠. 플러스라는 기호 자체는 일반적으로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 확인되니? 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숫자를 쓸 때 플러스 3 잘 안 쓰지? 그냥 뭐라고 써? 3이라고 쓰겠지. 내가 5개를 가지고 있어. 플러스 5라고 잘 안 하잖아. 네. 그냥 5예요. 5개예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네. 플러스 5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략이라는 걸 통해서 플러스 기호는 자연스레 따라오는 그러한 기호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확인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 약간의 문제가 생긴 거야.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우리가 처음 사용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방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모른다 그랬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움직이지 못하게 벽으로 막아놔야 된다 그랬지. 네. 그럼 결국 벽으로 막았다는 얘기는 방향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없어진 거야. 한순간에 크기만 남아버린 거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값 플러스 3이라고 써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방향을 제거한 3이 돼버리는 거야. 위에 있는 얘기랑 충돌이 난다고. 왜? 이 3이라는 애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기호가 생략돼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3칸 움직였어요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돼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다시 말을 바꿔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써봤어. 절대값을 취했네. 그러면 얘는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 또 없애야 되겠지. 그럼 결국 얼마가 나와? 3이 나와버리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이 3이라는 숫자를 뭐라고 해석해도 돼? 플러스 기호가 생략된 플러스 3이야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대값이라는 기호는 처음에 생각할 때 뭐였어? 부호를 없애는, 생략하는 하나의 기호로서 시작을 했지. 근데 후대에 와서는, 뒤에 와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 부호를 결국 없애면 뭐가 돼? 플러스 부호가 생략된 거랑 구분할 수가 없어지게 된 거야. 확인돼?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절대값이라는 기호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의 숫자가 존재를 하지. 그 숫자의 양수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양수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양수로 바꾸는 과정이란 얘기야. 양수로 만들다, 양수화. 그럼 음수로 만들다, 뭐야? 음수화. 확인돼요? 그럼 장우연으로 만든다, 뭐야? 장우연화. 장우연화 돼간다. 장수? 그 화자가 한문인데 마지막에 붙는 화자 있지? 될 화자야. 되어 간다라는 뜻이야. 그 실제 알고 하는 이렇게 생긴 거. 아 뭐야? 한자로 정확히 했으면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맞을 거야. 산화, 신화, 잼화. 알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가는 양수화라는 과정으로서 절대값 기호를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지난번 수업할 때 선생님이 절대값 기호 붙으면 뭐라 그랬어? 부호 없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제부터 우리는 뭘로 바꿔서 기억해? 양수화 과정으로 바꿔서 기억을 하는 거야. 양수화 과정 뭐라고? 네? 양수화 과정 네? 절대값. 네? 예? 근데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뭐라고? 양수로 바꾸는 거. 양수가 그래. 안 되는 숫자를 양수로 바꾸던 과정이라고. 뭐라고? 숫자의 양수로 바꾸는 과정. 그게 뭔데? 절대값. 양수화. 아, 양수화. 예. 그랬을 때 양수화 과정은 절대값의 기호가 보이면 양수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구나. 양수화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 일반적으로 절대값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절대값 안에 x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그 값이 3이 나왔어. 확인되니? 네. 그럼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가 되겠어? 3이랑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있겠지. 네. 이때 얘네 둘을 따로따로 쓰기가 싫으니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교를 이렇게 합쳐서 씁니다. 그리고 얘를 복등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무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불러도 돼요. 예. 그리고 3. 확인돼요? 네. 물론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돼요. 이렇게. 아안 돼. 이게 뭐예요? 안 되는 기호가 돼요. 왜요? 플러스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플러스나 뭘 먼저 읽느냐의 차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웬만한 상황에서 특정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위에 걸로 쓰도록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네. 확인되니?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절대값 x를 찾았더니 이번엔 이게 뭐야? 0이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x가 될 수 있는 애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0하고 마이너스 0이 되겠지. 근데 0은 기준수잖아. 네. 기준수는 움직인 거야, 안 움직인 거야? 안 하지. 그러니까 부호가 필요해, 안 해?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이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0만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확인돼요? 네. 자, 그럼 다시 절대값 기호 붙이고 x를 썼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이 됐어요. 절대값 기호를 빠져나오는데 마이너스 3이야. 분명히 절대값은 뭐라 그랬어? 양수화 과정으로 바꿔준다 그랬지. 근데 나와 있는 결과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이렇게 음수가 나오게 되는 숫자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확인돼요? 뭐요? 상상을 해보자. 좋아. 그러면 상상을 해서 은진이가 나중에
연구하고 결과를 알려주도록 해. 선생님 죽기 전에.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그걸로 먹고 살자. 자,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냥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숫자에서 복소수, 선생님 허수 알려줬지? 근데 현재 중학교 1학년 과정 안에서는 허수라는 숫자의 단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했던 허수라는 단위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숫자까지만 상상을 했지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거쳐서 마이너스가 되는 숫자는 아직 상상을 못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수 범주에서는 당연히 없는 게 맞고 허수가 넘어간다고 해도 아직은 상상이 안 됐으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연구해서 얘기해줘. 선생님 평생 먹고 살게. 알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결과에서 절대값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결과가 뭐가 있냐면 하나의 절대값 x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나온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 나온 결과가 만약에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두 개 다 가지겠죠? 네. 그래서 x는 두 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결과물이 0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x는 몇 개? 0, 1개로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음수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가 돼요? x는? 그렇죠. 0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로 절대값에서 기억해야 될 얘기입니다. 네. 절대값이라는 기호의 뜻은 당연히 알 것이고요. 얘는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설명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절대값 기호의 성질로서 첫 번째 성질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네. 확인돼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성질도 있겠지? 네. 그것까지 얘기 안 할게. 네. 그냥 우리는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네. 그럼 요거 하나 기억한 거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연습만 진행하면 되거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에서 절대값 마이너스 3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얘는 어때?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3이 되는 거 그냥 확인되죠. 너무 쉽지? 그럼 만약에 다시 절대값 A를 계산한 게 이번에는 플러스 5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 한 번에 쓰자고 5 두 번 쓰기 싫으니까. 요렇게. 요거까지도 확실하게 알죠? 그럼 이번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절대값 A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A로 튀어나왔어. 오씨, 그럼 A가 무슨 숫자일까? 없어요. 없다. 그렇지. 우리는 보통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 왜? 얘가 음수처럼 보이거든. 근데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애 여기로 나오는 이 숫자는 무조건 무슨 숫자여야 돼? 0 아니면 양수여야 되잖아. 근데 부호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0은 당연히 아니겠지.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양수가 돼줘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양수야. 그럼 A는 무슨 숫자겠어? 그래, 음수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제 물어볼 거라는 거지. 확인돼요? 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에서 정답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A가 0보다 이하인 모든 숫자를 얘기합니다라고 얘기도 해요. 네. 왜? 0이 돼도 마이너스 0은 어차피 0으로 해석을 할 거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에이씨, 솔직히 말해. 또 나중 가가지고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이러지 말고. 아저씨, 뭐가? 그래? 알았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말을 한번 또 바꿔보자. 이번에는 x라고 부르는 하나의 숫자가 있거든? 얘가 3보다 큰 수야. 확인돼? x는 3보다 커. 확인됐지? 이때 3-x의 절대값이 뭔지를 찾아볼 거야. 그럼 이건 뭘까? 자, x가 3보다 크지? 그럼 3-x가 무슨 숫자가 된다는 얘기야? 음수지? 그러면 우리는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양수화 과정을 거쳐줘야 된다 그랬지? 양수화 과정을 해서 양수로 나와줘야 되잖아. 3-x가 음수잖아. 그럼 얘를 양수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해주면 될까? 마이너스를 빼? 그럼 어떻게 해? 3-x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 아니 만약에 x가 뭔지 나오면 계산하면 다시. 만약에 x가 5라 치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고. x가 5인지 6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3 플러스 x. 3 플러스 x? 그럼 자, 아까 전에 우연히 얘기한 대로 또 생각을 해보자고. x가 5라고 생각해.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리고 절대값 계산하면 뭐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지. 이거 2야? 아니요. 아닌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X를 왜 없어? 우리가 양수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지. 양수화 과정. 네. 양수화 과정은 뭐야? 숫자를 양수로 바꾸는 거지. 맞죠? 네. 우리 힌트는 이미 여기서 줬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숫자가 밖으로 나올 때 무조건 뭘로 바꿔야 돼? 양수로 돼야 되지. 근데 지금 A가 음수잖아. 음수가 양수가 되려면 뭐 하면 돼?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면 되겠지. 근데 없앨 수가 없잖아, 지금. 만약에 A라는 숫자가 음수인데 얘를 양수로 바꾸려고 마이너스 부호를 없앨 거야. 어떻게 없앨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수화 과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음수 있지? 그 음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버리잖아? 그럼 무슨 숫자로 바뀌어? 양수로 바뀌지. 요렇게 바꾸는 거야. 음수 앞에 마이너스만 추가해 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러면 간단한 걸 왜 굳이 없애는 것만 생각을 해? 추가라는 개념도 있는데 넣음으로써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돼, 안 돼? 네. 솔직히. 네. 솔직히. 자, 그러면 우리는 3-x라는 숫자가 있었지. 얘 음수지. 마이너스 보러 없애면 되는 건데 없어져 안 없어져? 어떻게 없어질지 몰라. 그럼 이럴 땐 뭐하라? 그래,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양수화 과정을 할 때 없앤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 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을 거니까. 그럼 뭐 하면 돼? 숫자 앞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무조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양수화 과정 어떻게 한다? 수 앞에 정확하게 말하면 음수가 되겠죠. 음수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걸로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양수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도 쓸 거고 3학년 때도 쓸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쓸 겁니다. 양수화 과정이라는 거. 반드시 이번 기회를 빌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믿어도 됩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어떻게 하라고요? 잘 기억하라고. 뭘? 뭐래? 양수화가. 양수화 과정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네? 양수화가네. 카메라 쌤못 만져. 음수 앞에서 X를 붙여. 그렇지. 음수가 빠져나오게 되면 절대값 밖으로 음수가 빠져나오게 되면 그때는 마이너스를 꼭 붙여줘라. 네. 근데 양수가 빠져나오게 되면 네. 그냥 그대로 냅두면 되겠구나. 네. 아시겠죠? 네.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3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충 설명까지 다 한 거야. 네. 확인되니? 네. 이제 하나 남았거든? 우리? 뭐 하나 남았냐면 대소 비교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사실 대소 비교에 대한 얘기는 할 게 없어. 왜냐면 아까 우리 수직선 얘기하면서 다 했거든? 자, 대소 비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숫자를 수직선에다가 표시했을 때 어떻게 되면 된다 그랬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무조건 하품이 나와? 다음날 갑자기 내가 안 보이면 한지호 때문에 은퇴한 줄 알아. 한지호가 자꾸 하품해서 그러네. 자, 그래서 대소 비교하는 것들. 수직선에 등장을 해서 수직선의 숫자를 채워넣을 수만 있다라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크겠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소 비교라는 시간에서 알아봐야 될 거는 대소 비교를 하는 기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기호. 앞으로 여러분들이 숫자를 비교하게 될 때 쓰는 기호가 총 5개가 등장을 할 겁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기호는 3개밖에 없었어.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네. 이렇게 생기네. 3개밖에 없었어. 네. 그러면 얘 우리 뭐라고 읽으면 될까? 부등호. 앞에 거가 뒤에 거보다 크다. 크다. 얘는 같다. 같다. 얘는 앞에 거가 뒤에 거보다 같다. 작다. 즉 앞에 거가 뒤에 거보다 어떻다. 이렇게. 물론 바뀌어도 돼. 뒤에 거가 앞에 거보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완전히 반대로 돼버리지. 네. 근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원래 글 읽을 때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오잖아. 네. 그러니까 앞에 거부터 순서대로 읽어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런 의도로 지금 이름 붙인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얘네 둘이 합쳐지는 거야. 두 개가 합쳐져. 네.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딱 합쳐져 버리면 어떤 기호를 만들 수 있어? 그거는 그냥 그렇지. 이렇게 되는 기호가 만들어지겠죠.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 선생님 어렸을 때. 네. 두 개를 합쳤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한참 됐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기호는 우리가 뭐라고 읽으면 될까? 같거나 크다. 아니, 위에서부터 읽어야지. 크거나 그렇지. 크거나 같다라고 읽게 돼요. 크거나 같다.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생긴 기호도 두 개를 합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긴 기호가 만들어지게 될 거냐? 이렇게. 원래대로라면은 같다가 위에 있고 작다가 밑에 있어야 되겠지? 네. 두 개를 합친 거니까. 근데 위에 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 쓴 겁니다. 네. 그럼 얘를 읽을 땐 어떻게 읽어요? 작거나 같다. 그렇지. 작거나 같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네 둘 합쳤고 얘네 둘도 합쳤지. 이렇게도 합칠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될까? 기호로 써본다라면 그거보다 크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거예요. 그러면 말로 해석을 하면 크거나 작다. 크면서 작아. 맞죠? 네. 크거나 작아. 뭐야? 안 돼요. 너무 애매하잖아. 네. 그지? 그래서 이런 기호는 쓰지 않습니다. 확인됐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크다라는 기호 자체를 우리는 지금부터 고급스럽게 포장을 하면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면요. 초과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럼 작다는? 이만. 오, 똑똑한데? 갑자기 왜 이래? 오. 자, 그럼 크거나 같다는? 이상. 이상. 작거나 같다는? 이하. 오. 그래,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같다는? 같다. 네? 같다는? 는? 등호, 는. 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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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같다는 그냥 같다. 확인됐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개념이 추가가 될 거야. 어떤 개념이 추가가 될 거냐면 두 번째, 부정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될 거야.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not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에서 not. 어떨 때 우리가 not이라는 단어를 써요? 부정문 쓸 때. 부정문 쓸 때 어떻게 해석하죠? 뭐 하지 않다. 그렇지. 뭐뭐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뭐가 아니다. 확인돼요? 네.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그러면 정하준이다.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정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다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뭐뭐가 아니야 라고만 얘기를 하면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확인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말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하나의 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럼 이걸 부정해버리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아니다가 돼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거야. 기호로 표현하면 물결 표시를 합니다. 물결. 그리고 뒤에 A를 붙여요. 의결이. 네. 그러면 얘가 바로 뭐냐? A의 부정.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물결 A가 아니라 부정이 뭐라 그랬지? not이라 그랬지? not A라고 읽어요. 알겠어요? 그럼 not A다라는 의미는 뭐야? A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확인됐습니까? 네. 그럼 자, 말을 바꿔보자고. 선생님은 남자야 라고 얘기를 했어. 부정을 해보자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선생님 나가. 그렇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남자가 아니면 뭐야? 여자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무식하기 때문이야.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지? 왜? 남자 말고 여자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 여자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남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자, 다시 짝수다라는 말이 있어.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짝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을 하다 보면은 짝수가 아니다? 아, 뭔가 되게 헷갈린데? 뭔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현재 우리가 너무 무식해서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짝수의 반대말 뭐가 있지? 홀수가 있죠. 그러면 그냥 짝수가 아니다? 홀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남자다를 부정하면 남자가 아니다. 뭐다? 여자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럼 키가 크다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키가 작아서. 그건 아니죠. 네. 왜냐?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도 있겠지. 네.
평범한 사람도 있겠지. 네. 옛날에 중간인 사람. 그렇기 때문에 크다가 아니다. 크지 않다. 무슨 뜻이야? 중간도 되고 작아도 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확인돼요? 네. 그러니까 크다의 부정이 뭐야? 크지 않다.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평범해도 되고 중간도 되고 작아도 된다. 확인돼요? 네. 그래서 그 부정이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다 써먹어 볼 거예요. 크다라는 말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크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크다는 작거나 같으면 안 된다 해서 작거나 같지 않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작다는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죠. 커도 안 되죠. 네. 같아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크거나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크거나 같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작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같으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네. 크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다시 말하면 작으면 안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작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되세요? 네. 그럼 여기 보이는 작거나 같다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크지 않다라는 이름으로 쓰게 된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여담이지만 같다. 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작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같다라는 말은 크거나 작지 않다라는 말로도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잘 쓰지는 않아요. 확인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의 말들을 가지고서 조합해서 부등호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히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잘 들어야 돼. 하나의 숫자 x가 있을 거거든요. 이 x는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에요. 예. 그러면서 5보다 크지 않아요. 어떻게 부등호로 나타낼 수 있을까?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보다 어떻다 그랬어요? 크지 않다라 그랬죠. 그럼 작아도 되죠. 네. 그리고 같아도 되죠. 그럼 5보다 뭐예요, 결국? 이하라는 기호랑 같은 기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표현해내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할 줄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거 얘기했어. 네. 절대값 얘기하면서 벡터와 스칼라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절대값 얘기하면서 양수화 과정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소 비교를 하면서 부정이라는 개념까지 끌고 와서는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확인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면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수업 마칩시다. 자, 지금 얘기하는 이 부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몇 가지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자. 하준이랑 우연히 둘 다 와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이 말을 지금부터 부정해 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부정이 될까? 하준이가 우연히 둘 다 오지. 둘 다 오지 마. 가 아니라 한 명. 누구 먼저? 둘 다 오지만 않으면 돼. 두 명이 다 오지만 않으면 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돼요? 네. 그럼 한 명만 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둘 다 안 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두라고 사용하는 말 있죠? 네. 그 모두라는 말에 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도 되고요. 둘 다 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네. 즉 모두의 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는 좀 그렇고 모두만 아니면 돼. 모두만 아니면 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네. 확인돼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하준이랑 우연이 둘 중에 둘 중에 최소 한 명만 와봐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한 명만 와도 되지. 네. 하준이만 와도 되고 우연이만 와도 되고 둘 다 와도 되지. 이 말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만 오는 거 돼, 안 돼? 돼요. 아니 부정하면 부정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둘 다 오는 거 돼야 안 돼요? 돼요. 자, 다시. 한 명. 최소 한 명만 와봐 하면은 한 명만 오는 거 돼야 안 돼요? 돼요. 두 명만 오는 거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지? 이걸 부정할 거야. 그럼 한 명만 오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은 아니다라는 의미니까. 한 명만 오는 거 아니다. 둘 다 오는 거 아니다.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아무도 오지 마. 이런 식의 의미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어 단어 중에 우리 and라는 단어 있죠. 어떤 뜻이야? 그리고, 이고. 다시 말하면 and라는 단어는 둘 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둘 다. 확인돼요? 네. 그럼 얘를 부정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둘 다만 아니면 되지. 네. 아무도 없어도 되지. 네. 하나만 와도 되지. 네. 혹은 다 돼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다. 안 되지 않아요? 어떨 것 같아요? 두 명이 있다는 거. 자, and야, and. A and B. 네. A와 B 모두 네. 부정하자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A와 B 모두잖아. 한 명. 그럼 A만 되면 돼, 안 돼? 돼요. 안 되지. 모두인데. 부정하기 전에 그냥 A and B. A and B만 생각해. A만 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B만 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A, B가 다 와오는 것만 되는 거지. 부정이야. 그러면 A만 오면 돼, 안 돼? 돼요. 돼. B만 오면 돼, 안 돼? 돼요. 돼. 그걸 우리가 말로 표현하게 되면 5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가 되거나 B가 되거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이 5월이라는 말 안에는 A만 돼도 되지. B만 돼도 되지. A, B 둘 다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어때? 뭔가 좀 되게 어색하지? and는 분명히 둘 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 부정을 하면 둘 다가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 네. 근데 A만 해도 되고 B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혼돈점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써봤잖아. 모두 와 했더니 부정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 모두만 아니면 돼 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따지고 보면 어떤 거야? 모두도 되는 거였던 거지. 부정을 하게 되면. 뭔가 애매하지? 네. 자, 우연히를 봐? 우연히가 A, 하준이가 B야. A, B 둘 다 and야. A, B 둘 다야. 그럼 그때 어떻게 돼? 둘 다 되는 거잖아. 네. 맞지? 근데 5월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우연히만 해도 되고 하준이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되지. 맞죠?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and라는 말 자체를 부정을 했을 때 5월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둘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가 아니다라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버리게 되면 번역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 둘 다 오는 거 빼고 다 되는 게 부정이 되는 거잖아. 한국말 상으로는. 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자. A가 있지. B가 있어. 그러면 A and B다라고 얘기하면 A, B의 둘 사이에 공통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둘 다 해야 되니까. 여기가 되겠지. 확인돼요? 근데 5월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A가 있고 B가 있지. 이때 5월은 어디야? 여기도 되지. 여기도 되지. 여기도 되는 거야. 맞지? 확인돼? 그러면 이걸 부정하면 사실 뭐가 되는 거야?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근데 요걸 부정하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림 자체를 놓고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하나의 약속을 한 거야. 무슨 약속을 했냐?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때 and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 이거라는 말이 등장을 했을 때 그걸 부정해버리잖아? 그러면 5월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쓰자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야. 확인돼? 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스랑 어때? 조금 다르게 돼버리지? 그래서 얘는 하나의 약속으로서 같이 기억을 해줘야 돼. 그냥 and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 5월이 된다. 5월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 and가 된다. 이렇게 하나를 기억해줘야 돼. 확인돼요? 그럼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잖아? and가 뭐가 되는 거냐? 모두란 말이야. A, B 모두. 맞죠? 그러면 이걸 마찬가지로 부정하면 5월이 되는 거지. 5월이라는 말은 뭐야? 또는이잖아. 또는. 그럼 이 또는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을 써. 하나가 돼도 되고 둘이 돼도 되고 전부가 다 돼도 되고 하나가 돼도 되는 거잖아.
둘 다 돼도 되는 거.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과 조금 다른 내용이잖아. 우리가 국어를 번역해서 쓸 때랑.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번역 이슈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and와 or 사이가 부정이라는 관계를 가진다. 이 얘기랑 같이 and를 번역한 게 modu였고 or를 번역한 게 또는인데 또는이라는 말은 적어도 하나라는 뜻으로 좀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부러 한 번 더 얘기를 꺼내 놓은 겁니다. 나중에 한번 또 헷갈릴 거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부정까지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자, 오늘 얘기한 거 첫 번째 우리 뭐 얘기했죠? 어? 정수 유리수 오늘 정서 유리수 얘기했어. 그 중에 첫 번째 뭐 얘기했었어, 오늘? 수직선. 그러니까 이거 아니, 양이죠. 그래, 숫자를 우리가 네. 부호라는 걸 사용해서 0보다 큰 수를 양수, 0보다 작은 수를 음수, 기준수를 0으로 분류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0보다 큰 수와 작은 수는 수직선에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그 수직선에 표현했던 숫자들을 놓고서 그 다음 세 번째 뭐 했죠? 수직선. 수직선이 두 번째였잖아. 수직선에서 표현을 했고 세 번째 어? 수의 구조. 그래, 수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플러스 부호가 붙은 수를 양수,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수를 음수. 그랬을 때 양수는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 음수는 왼쪽으로 움직인 거, 일반적으로 네. 얘기했을 때 결국에 하나의 숫자는 방향과 크기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래서 방향과 크기가 합쳐진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벡터, 크기만을 쓰는 걸 스칼라.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숫자를 쓸 때 벡터의 형태로 적다 보니 스칼라를 뜻하는 새로운 기호가 필요하구나. 즉 부호가 없어지는 새로운 숫자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걸 없어지는 기호, 숫자가 필요하다 해서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만들었죠. 네. 근데 그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단순하게 부호를 없앤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양수로 바꾸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죠. 네. 그래서 양수와 과정에 대한 얘기를 네 번째로 했습니다. 네. 확인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숫자를 대수 비교하는 방법. 그래서 기호 5개 쓸 수 있다라는 거,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도 얘기를 해봤죠? 그리고 이 기호와 같이 말로 해석하기 위해 우리는 부정이라는 개념까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정,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에서 약간 어긋나는 한 가지 예시를 들어줬죠? 네. 그래서 요거 하나는 추가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풀 때 좀 편할 거다 라는 얘기까지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요 얘기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특별하게 예시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 확인됩니까? 네. 아, 요거 요렇게 말을 바꿔줘야겠다. 이거 모두라고 하면 너네 헷갈릴 것 같아. 모두 말고 그리고라는 말로 바꿔줄게. 그리고냐 또는이냐.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A 그리고 B. 네. 왜냐면 모두라고 하잖아? 그러면 모두, 전체. 맞죠? 네. 전체. 아, 이것도 여기다 써놓을까? 이렇게. 이게 그리고 그래서 결국 모두라는 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모두는 적어도 하나랑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으로 쓴다라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색깔별로 대비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색깔별로 부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비라고 하면 또 모를라. 대비 알아? 그래? 오케이. 그래서 서로 부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예시가 있구나. 요거는 그렇게 깊게 파진 않아도 돼.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나머지 부분만 확실하게 잘 기억해 두세요.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 간단하게 문제 눈으로 그냥 볼 거야. 123번 문제 보이죠? 네. 정수의 개수를 A,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개수를 B, 음의 유리수의 개수를 C라고 그랬죠? 지금부터 정수에다 동그라미 칠 겁니다. 누구 들어와야 돼요? 0, 0, 3분의 15,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7분의 34, 4. 4. 그렇지. 그럼 A가 몇 개? 4.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개수를 B라고 그랬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네모칸 칠 겁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처음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2. 두 번째 4분의 3. 세 번째 마이너스 3분의 7. 끝이네? 네. 그럼 B는 3. 맞죠? 네. 그 다음에 음의 유리수의 개수를 뭐라고 했어요? C라고 그랬죠? 음의 유리수 지금부터 세모칸 칠 겁니다. 우리 아까 네모였지? 네. 세모. 그럼 음의 유리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17분의 34로 3개.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그냥 찾는 거야. 첫 번째 문제 뭐 별거 없죠? 네. 자, 그러면 126번으로 넘어가 보죠. 오른쪽에서 네 번째 있는 수를 찾으라 그랬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수직선에 그려서 숫자 쭉 나열해서 하나씩 표시해보면 되겠지? 네.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되겠죠? 네. 이런 얘기들. 자, 넘겨보자고요. 130번 절대값 얘기 나오죠? 절대값은 부호를 없애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양수화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요. 그 양수화 과정. 양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음수일 때? 그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렇지. 숫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면 된다. 맞죠? 자, 그러면 130번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뭐 하면 돼요? 직접 수직선 그려보면 되겠죠? 네. 근데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 원점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는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큰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절대값이 어떠면 돼요? 크면 되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 치고 적을 겁니다.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수 거기다 밑줄 치시고요. 또 몇 번인지 모르죠, 은진이? 알아? 올.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수 밑줄 치시고요. 아직도 밑줄 안 친 사람이 있어? 그렇지. 절대값이 가장 큰 수라고 적으시면 돼요. 적었습니까? 네, 거기까지야. 그러면 절대값이 가장 큰 거를 찾아보라고 하면 1번 절대값 찾아보자. 얼마예요? 2.3. 두 번째는요? 3분의 8. 세 번째는요? 1. 네 번째는요? 8분의 7. 다섯 번째는요? 3.1. 누가 제일 크겠어요? 그래, 3.1이 제일 크겠죠? 네.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135번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는 당연히 뭐 하면 돼? 분수끼리 비교하려면 네. 통분하면 되죠? 네.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선생님 따로 할 거 없겠죠? 네. 그래서 비교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겠지? 그럼 자, 생각해봐. 잘 들어봐. 우리가 수직선에 표시했을 때 원점, 제일 왼쪽에 있을수록 수가 작은 거잖아. 네. 자,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거고 네. 절대값이 커. 그러면 그 숫자가 만약에 양수였잖아? 큰 수가 되겠지. 음수였잖아? 어떻게 되겠어?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작은 게 되는 거야. 네.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그 숫자를 수직선에 표시하지 않고도 우리는 이제 절대값을 딱 찾아놨더니 얘가 양인지 음인지 양수였는지 원래 있던 숫자가 양수였는지 음수였는지만 확실하게 알면 얘가 큰지 작은지 확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음수 두 개를 숫자 비교할 거야. 그럼 그때는 절대값을 찾아서 절대값이 큰 수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요. 큰 수가 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더 왼쪽에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음수들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은 거. 그럼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큰 거. 큰 거. 음수랑 양수 비교하면은 절대값이 그냥 양수가 필요 없어. 그냥 양수가 큰 거. 네. 알겠죠? 예. 요 정도 상식은 알고 있죠? 네. 좋아요. 그럼 넘어갑니다. 뭐야, 끝났네? 8.5번. 절대값의 범위를 찾으래. 절대값이 7분의 34인 두 수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찾으라 그랬죠? 네. 맞아요? 네. 야, 그러면 생각해봐. 절대값이 7분의 34야. 어떤 수 x를 계산한 게 이게 얼마란 얘기야? 7분의 34죠.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누구니?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34. 즉 마이너스 7분의 34랑 7분의 3 플러스 7분의 34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정수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얘 대충 소수로 나타내봐. 마이너스 4점 얼마지? 네. 얘는 플러스 4점 얼마지?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 찾을 수 있어, 없어? 제일 작은 애 누구? 마이너스 마이너스 4. 4. 그 다음 마이너스 3. 2. 1. 0. 1, 2, 3, 4. 그래, 이렇게 숫자 쓰면 돼. 알겠어요? 예. 그럼 몇 개? 아홉.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니? 아니요. 오늘 보는 문제 다 쉽지? 네. 요 문제들 계속 반복이야. 근데 이제 문제 난이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뿐이야. 어쨌든 천천히 해보다 안 되면 뭐 하면 되겠어? 아니, 수직선 그리면 돼. 오늘은 어차피 뭐 산서는 것도 아니고 수직선 그려서 해보면 되지. 근데 수직선을 그려서 해봤는데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질문하면 돼. 알겠죠? 예. 그리고 문제를 읽다 보면 분명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돼? 아니, 계속 읽어야지 이해가 될 때까지. 그죠? 그래서 확인들을 하셔서 숙제들을 해서 다음 시간에 올 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질문사항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너무 질말 보내세요. 그래, 고마워. 자, 그러면
시간 아직 좀 남았거든요. 예.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할 거냐? 숙제를 지금부터 조금씩 먼저 풀 겁니다. 문제 조금씩 풀어보세요.